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뇌졸중 환자의 경직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장원기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강의를 들으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직이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같은 중추신경계의 손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하지의 근육 반사가 항진되고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팔, 다리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손가락의 근육이 굽고 수의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직이 발생되게 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또 이제 수의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상실시키고 또한 심한 경직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모든 팔다리가 굽고 관절이 안 움직이고 뻣뻣한 것이 다 경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경직이 강직과 또 구축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경직이냐 아니면 강직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직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특징적인 소견인데 빨리 움직일 때 심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실 때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지나 조금 빠른 속도로 팔꿈치를 폈다가 구부렸다가 편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폈을 때 이제 중간에 캐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림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뻣뻣하게 잘 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경직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직은 무엇이냐? 강직은 파킨슨 병과 같은 이제 추체 외로의 이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고 똑같이 뻣뻣한 증상을 보이나 속도에 의존적이지 않게 즉 빠르게 움직이나 느리게 움직이나 비슷한 수준의 뻣뻣함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고정된 자세로 인해서 있을 때 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관절의 가동 범위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환자분도 있고 어떤 환자분에서는 경직만 존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구축만 존재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팔다리의 뻣뻣함이 모두 다 경직 때문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직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왼쪽 편에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외래나 아니면 진료를 볼 때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신데요. 손목이 뻣뻣하다, 손가락이 잘 안 펴져요, 그다음에 어깨가 굳었어요, 발목이 돌아가요, 뭐 발가락이 굽어요, 또 아니면 그 그 팔다리가 아파요. 한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같이 움직여요. 이런 증상들을 저희가 많이 환자분들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림들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팔꿈치가 뻣뻣해요, 팔꿈치가 안 펴져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손목이 안 펴져요, 손목이 계속 굽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조금 심하신 분들 중에서는 손가락이 안 펴져요, 엄지손가락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안에 뭐 이제 위생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쪽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 펴져요, 또 이제 발이 안으로 굽어져요, 또는 걸으실 때 이런 분들 중에서는 발목을 자주 접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발가락이 이제 안 펴져요 라고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경직의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직의 측정은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데요.
관절을 예를 들어 팔꿈치 관절을 수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직을 가장 저희가 흔히 평가하는 Modified Ashworth Scale이라고 불리는 이제 평가 도구인데요. 여기 보면 0에서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뭐 근긴장도의 항진이 전혀 없이 정상적인 경우를 말씀하고요.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팔을 보통은 펼 때죠. 팔꿈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이제 가동 범위 내에서 폈을 때, 빠르게 폈을 때 근긴장도의 증가로 인해서 걸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저희가 펴보면 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1등급. 그 다음에 이제 걸림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근긴장도가 증가돼서 뻣뻣한 느낌이 나는데, 그 뻣뻣한 느낌이 나는 구간이 전체 가동 범위의 절반 이하일 때는 1 플러스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절반 이상에서 있을 때는 2등급, 그리고 뭐 전체 그 범위에서 다 있는데 팔을 움직이는 거는 가능을 하다, 팔이나 다리가, 그러면 이제 3단계, 3등급, 그리고 전체 범위 내에서 도저히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4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의 등급을 저희가 측정하고 이 등급을 따라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고 또 치료 효과를 측정하는데도 저희가 이런 경직의 등급, 측정 등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은 그러면 모든 뇌졸중 환자에서 다 발생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 3개월 시점에서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6.8% 정도, 6개월 정도에서는 6.9%, 그 다음에 1년까지 지난 시점에서는 약 한 7.6%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약 한 7에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뇌졸중 후에 경직이 발생할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운동 기능의 손상, 즉 초반에 팔다리에 근육에 힘이 많이 빠지셨던 분들일수록 회복이 이뤄지면서 경직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직이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직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서 그 기능이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도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나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직이 아까 뻣뻣해요, 뭐 손을 잘 못 사용해요, 발이 자꾸 안쪽으로 굽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그럼 삶의 질과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조사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시에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한 게 약 72% 정도 환자에서 전체 삶의 저하를 호소했고요. 그 다음에 44% 정도 환자에서는 경직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 또 경직 때문에 우울하다 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주 보고되는 내용들은 경직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아니면 통증이 심하다, 경직 때문에 운전을 못한다, 쇼핑을 못한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나는 경직이 있어도 전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답하신 분인데요. 전체 환자군들 중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경직이 발생한 환자의 약 97%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경직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직에 대한 치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경직은 다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직은 다 없애야 되는 거고, 경직을 다 완전히 없애야 하고 발생을 막아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경직도 있습니다. 경직이 있으면 근육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하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가 되고 반사가 항진되게 되면 우리가 체중 부하를 견디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힘은 다리에 무릎을, 몸무게를 지탱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나 경직을 이용해서 이제 무게를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경직이 보행에 도움이 되는 이제 좋은 경직이겠죠. 또 한 경직 중에서 근위축이나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에도 이제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직을 저희가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경직을 치료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치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 부하를 저하하거나 보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근위축이나 골다공증 등의 악화를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재활학과 의사의 면밀한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직의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나 아니면 입원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제 경직이 심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경직 자체가 악화된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왼쪽 편에 나오는 유해 자극들 때문에 이런 유해 자극이 환자분에게 가해지게 되면 경직이 악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서 계신다면 뭐 집에서 바로 약을 증량한다거나 보톡스를 주사한다거나 이런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에서 환자분이 경직이 악화되었다면 이런 유해 자극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유해 자극들 중에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경직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통증 때문에 경직이 악화된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혹시 환자분이 통증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경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법 이제 심하신 환자분들의 경우인데요. 뭐 요로 감염이나 폐렴이 오셔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이제 전신적인 감염 반응이 일어나면 경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창도 그런 것들 중 하나고요. 욕창이 발생해서 심해지거나 아니면 발생을 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거기서 감염이 발생하면 이제 경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하고 앞에 이제 괄로 치고 나쁜이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자세 또는 특정 뭐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걸 너무 긴 시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는 경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족이나 옷이 너무 꽉 끼는 거를 입고 계시거나 착용하고 계시다면 이거 역시 경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 온도라고 해놓고 괄호치고 계절 물음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아주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십니다. 겨울철에 추워지면 경직이 심해져요. 여름철에는 조금 경직이 풀어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딱 계절 내지 온도와 경직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도가 너무 춥거나 겨울철이 되면 경직이 실제로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자극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유해 자극 때문에 경직이 악화되신 거라면 그런 유해 자극들을 제거 내지 회피를 해주신다면 경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직의 치료 원칙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직을 다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직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직을 치료한다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경직을 치료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이 경직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 경직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직을 치료하는 목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간단한 예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이나 팔꿈치 내지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 일부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직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직으로 인해서 발목이 돌아가게 돼서 뭐 걸을 때 발목을 자주 삐신다던가 아니면 접질리신다던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보행 시에 보행 속도가 저하가 된다던가 보행 시에 불편함이 발생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역시 그런 경우에도 경직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간병의 편리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환자분들이 이제 심하신 환자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직이 심하게 오신 분들 중에서는 허벅지가 이제 안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위생의 증진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지만 회음부의 관리가 어려워져서 감염이나 아니면 욕창, 물집 같은 피부 병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병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경직을 조절해 주면 그 집에나 병원에서의 보호자분들이 훨씬 환자분을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위생의 증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손가락이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그림 중에 엄지손가락이 주먹 안으로 들어가서 펴지지 않는다. 아니면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제 손금을 꽉 누르고 있어서 안에 물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배긴다.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내지 엄지손가락의 경직을 줄여주게 되면 손의 위생 관리 및 이제 물집이나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또 흔한 이유 중 하나가 경직이 발생하면 통증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경직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목적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직의 치료법은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 약물치료, 또 주사치료 또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주사치료 중에서는 보톡스 치료가 있겠습니다. 또 심하신 환자분들 중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보조기 이렇게 5가지가 크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 시간에 모두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 대표적인 요 5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경직의 운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치료는 크게 스트레칭과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직은 저희가 한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뇌졸중 환자에서는. 그래서 굴곡되는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팔다리가 굽는 방향으로 오는 것을 반대되도록 저희가 이제 늘려주는 형태의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경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전을 시키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것은 경직 완화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경직이 있는 환자의 근육을 신전시키다 보면 이것이 통증을 유발하고 드물긴 하지만 이제 뭐 골절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늘려주면서 가볍게 이제 뻐근하거나 조금 통증이 이제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증 범위 내에서만 움직임을 늘려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크게 이제 팔꿈치, 손목, 그다음에 발목의 신전 운동인데요. 이게 방향이 저희가 정해져 있어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늘려주는 형태로, 손목 같은 경우도 안으로 굽는 것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펴주는 형태의 이제 신전 운동을 저희가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뻗친다고 하죠. 아래 방향으로 이제 굽혀지는 것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얼굴 쪽으로 발목을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 쪽으로 배굴 운동이라고 하는데 접혀주는 것을 저희가 스트레칭을 시켜주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직의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도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렇게 4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명칭은 각각 바클로펜, 티자니딘, 단트롤렌, 디아제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참고로 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약물에 저희가 최대 용량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최대 용량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이런 경직의 약물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내용들이 흔하게 호소하시는 내용들인데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졸려하시고 무기력해하시고
위압감이 오시고 뭐 입이 마르시고 이런 조금 졸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계에 특히 작용한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졸음 부작용이 흔하신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는 전신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졸음이나 위압감, 무력감 등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 용량을 조절해서 이제 저용량부터 차근차근 증량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여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의사항들이 각 약물들마다 다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부작용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단트롤렌 같은 경우에는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트롤렌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간 독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해서, 만약에 하시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진료를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치료는 이제 경직의 주사 치료인데요. 경직의 주사 치료는 예전에는 이제 뭐 그 페놀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으나, 현재는 거의 99% 이상에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뭐 경직이 아니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균에서 분비되는 이제 독소를 정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를 저희가 주사하게 되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 신호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호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해서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자가 이전에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지, 경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사하려고 하는 근육의 크기가 어느 정도 근육의 크기인지,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정도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은 조절하지만, 대략 그 100유닛에서 약 400유닛까지의 유닛까지를 한 번에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초음파 내지 근전도를 이용해서 그 근육을 특정 짓고 해당 근육에다가 근육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주사를 맞고 나면 효과 같은 경우에 빠르면 약 2에서 3일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장 기간은 약 3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자주 맞게 되면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보톡스 항체라고 하는데요. 이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번엔 똑같은 용량을 주사하더라도 효과가 적거나 아니면 효과가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주사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톡스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서 뭐 보톡스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운동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뒤에서 나올 이제 보조기까지 해서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주사해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그림은 되게 보톡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보톡스를 맞으시는지 아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병원에서 주는 보톡스를 맞으시는 환자분도 계시는데, 보톡스의 종류에 따른 사실 효과의 차이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량이라든가 주사 횟수, 주사 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아직 검증이 되었으나, 보톡스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기는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직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뇌졸중 환자분에서 경직의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오른쪽 편에 보이시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대략적인 그림인데요. 배 안에 이렇게 생긴 그 펌프를 넣습니다. 펌프를 집어넣고 이거를 척수강내로 약을 흘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강내 바클로펜 펌프 삽입이라고 불리는 수술이고요.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뭐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치료들, 운동치료나 약물치료,
주사 치료로도 전혀 조절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라든가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펌프를 집어넣은 다음에 바클로펜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에서도 바클로펜을 경구 투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척수 강내로 투여하게 될 경우에는 적은 용량의 바클로펜으로도 효과적인 강직 감소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바클로펜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경우 경구 투여 시에 비해서 용량이 줄기 때문에 바클로펜에 의한 부작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음이나 뭐 무기력함 아니면 오심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의 빈도가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그 척수 강내 바클로펜 펌프 삽입의 경우 뇌졸중 환자에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로 뇌성마비나 척수 손상 환자들 중에서 이러한 기존의 치료로도 경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도 저희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치료 4가지에다가 보조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는 이제 경직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정도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그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 경직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손목과 손가락의 경직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경직으로 인한 구축을 방지시켜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있는 보조기도 역시 이제 이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나 역시 손가락의 구축도 같이 방지하게 됩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경직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UD 플렉스라고 불리는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경직 중에 하지 경직 중에 보통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발목이 안으로 돌아가서 걸을 때마다 발목을 접질린다, 아니면 발을 디딜 때 불안하다, 발을 디딜 때 발이 아프다,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목이 안으로 돌아가고 발목이 아래로 처져서 보행 시에 발이 끌리거나 이제 발이 접질리는 환자분들에서 이런 UD 플렉스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면 발목이 안으로 굽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능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또한 근육의 단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드리자면, 경직은 중추신경계의 손상 이후에 나타나고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이 발생하게 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운동 기능이 상실되게 되고 또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직이 다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경직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며, 특히 경직 치료가 과하게 될 시에는 그 보행 기능의 소실이나 아니면 근감소, 그 골다공증 내지 심폐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을 치료할 때는 재활학과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명확한 치료 목표와 치료 방법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의 치료는 크게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보조기, 그리고 수술 등이 있으며, 운동치료의 경우에는 스트레칭과 신전운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으며 그 약물들 중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에서부터 차근차근 용량을 증량해 가며 그 효과를 보며 치료를 유지해야 되고요.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보톡스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보톡스 치료의 경우에는 약 주사 후 효과는 2에서 3일 이후부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보톡스 주사의 경우에는
이제 내성, 즉 항체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사를 맞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기를 통해서 관절의 구축이나 그 관절 근육의 단축 내지 변형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들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척수강내 바클로펜 펌프 삽입과 같은 수술을 통해서 경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직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치료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혹시 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경우 경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어보셨는데요. 대개는 경직이 발생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3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면서 경직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사실 경직이 다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 이제 운동 능력에 소실이 심하신 분들, 팔다리 힘이 심하게 빠지셨던 분들이 경직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 발생하셨을 때 더 심하게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에 대해서 언제부터 재활치료를 받는 게 좋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대개는 경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뇌출혈 이후에 회복이라든가 이제 신경학적인 회복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질 때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는 뭐 1년 내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동치료를 통한 경직의 감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등을 함께 동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경직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근력 운동 자체가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흔히 시행하는 재활치료에 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근력 운동 자체가 근육의 그 감소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직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근력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자체가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경직이 더 심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근육 운동의 경우에는 경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미 진행된 경직은 재활치료를 하면 좋아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직은 다양한 치료를 보통은 저희가 동반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라는 게 이제 운동치료 내지 물리치료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통은 그렇게 한 가지만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약물치료나 뭐 주사치료 또는 보조기 처방,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 경직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단순히 물리치료만으로 경직을 조절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경직의 감소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종종 손가락에 경직되셔서 쥐가 난 것처럼 뻣뻣하고 손가락끼리 붙어서 경직이 된 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마사지 해주고 하다 보면 풀리는데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뻣뻣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실 경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뇌졸중을 앓고 나서 이제 뻣뻣해지는 경우에는 경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뇌졸중에 혹시 과거력이 없으신데 뻣뻣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뇌졸중에 의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만약에 뇌졸중의 과거력이나 다른 증상이 없으시 이제 손가락이 쥐가 난 것처럼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증상만 있으시다면 사실은 뇌졸중보다는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 되신다면 그렇지만 병원을 한번 찾아서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 밑에 도수 치료가 경직에 효과가 있는지요? 대개는 이제 도수 치료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칭이나 근이완 또는 이제 뭐 통증점 자극 등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치료들이 경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치료 단일만으로 경직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들,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보조기, 그 다음에 운동치료 내지 도수치료 이런 치료들을 잘 저희가 적합하게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경직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는 근육량을 늘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움직이기 어려우시다는 게 이제 침대 예를 들어서 와상 상태라고 하시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 계신다거나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환자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와상 상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나 약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와상 상태의 뇌졸중 환자분들에서.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이제 단백질이나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드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게 충분한 양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저희가 보통은 그 틸팅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서 세운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휠체어에 뭐 앉아서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운동량으로도 근육 감소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라도 운동을 계속 시켜 주시는 게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근육 운동 시에 뇌출혈 이후에 근육 운동 시에 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쥐가 나는 이유에 대부분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뭐 전해질 불균형이나 아니면 뭐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는 이제 쥐가 심하게 나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뭐 전해질이나 이런 혈액 내 전해질 농도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쥐가 많이 나시면 저희가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침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의사다 보니까 한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뭐 척추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분이 아프시다. 어떤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뭐 특정 재활 운동을 제가 추천드리기 전에 원인에 대해서 조금 진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뭐 좌측 편마비 10세 여아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글쎄요. 이거 역시 저도 뭐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좌측 편마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물긴 하지만 그 어린이 환자에서도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뇌성마비라고 하죠. 그런
이제 뇌성마비에 의한 편마비일 수도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나 이런 거는 다르게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기를 못 드시면 단백질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음료 외에도 저희가 뭐 요즘 다양한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나 뭐 상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제 단백질 내지 그 열량 보충을 할 수 있는 음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드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동정맥류 기억 뇌출혈이군요.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발병 후에 대개는 저희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정부에서도 그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뭐 발병 이후에 2년 정도 이내이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뇌의 기능적인 회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조금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마지막에 수술 후 유산소 운동 외에 근력 운동은 어떤 수술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저희가 뭐 심장 수술이나 아니면 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약 한 3개월, 발병 후 3개월 정도까지는 근력 운동을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저강도 근력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좌측 팔다리가 뇌출혈 이후에 좌측 팔다리에 마비가 오셨고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발생하면 이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경직에 의해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리고 불편한 거는 제가 오늘 강의에선 경직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좌측으로 이제 운동 능력이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분들이 대개는 감각도 같이 손상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각의 손상이 오시면 이제 저리고 뭐 4살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팔다리에 뭐 발바닥에 비닐을 깔아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직약들 외에도 이런 신경통에 이렇게 조절을 해드릴 수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감각이 손상되면 다시 살릴 수는 없나요? 뭐 이제 뇌 기능 자체가 운동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뇌 가소성에 의해서 뇌졸중 이후에 회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복 외에도 감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기전을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몸이 적응한다고 하죠. 조금씩 무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 일부, 조금 무뎌지는 거 일부, 나머지는 저희가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각을 조금 저희가 보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맨 밑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대개는 두 손가락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직 때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는 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엄지와 뭐 검지손가락 뭐를 집으려고 할 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경직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